청년들의 톡 쏘는 정치수다 청정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저는 교동. 저는 한이. 저는 춘식입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네, 힘들었어요. 안 계실 진짜. 동안. 감사합니다. 저의 빈자리를 느껴주시다니. 자, 어디 그럼- 그렇게 길게 가셨는지. 저요? 네. 그러게요. 좀 휴식하고 왔습니다. 네. 본격 코너 들어가서 얘기를 정치에 대한 생각들 한번 들어보기로 할 텐데요. 먼저 매주 진행하고 있는 댓글 읽기 시간이죠. 대나무 청춘님, 저는 처음 보는 분이에요. 저도요. 네, 네. 우리 모두가 처음 보는 분이네요. 먼저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해요. 우리 뉴페이스를 환영합니다. 네, 대나무 청수님이 청년들의 정치 이야기 재밌네요. 게스트분 여러 말씀하신 것도 공감됐고요. 응원합니다. 와, 감동이다. 관광 온다. 네, 한 가지 그리고- 슬픈 건 게스트 부분의 네. 말만 공감됐다는 거. 우리 다 게스트라고 생각하신 거 맞아.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네. 청년들의 정치 이야기 재밌다고 하셨어요. 맞아. 좋아요. 저희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청용 도라원님의 댓글. 축구 팬이신가 봐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청년이 정치 토론하는 팟캐스트를 일회성으로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이미 선점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섭섭한 마음이지만 응원합니다. 네, 저희가 선점했습니다. 근데 이게 같이 하셔도 되는데. 맞아. 뭐- 굳이 선점했다고 맞아요. 할 건강한 정도의- 경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옆에 없어서 경쟁차가 아직 없어가지고 그리고 옆자리로 오시면 선점이라고 하기엔 우리도 너무 아직 미약한 존재라서. 맞아요. 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여서. 맞아요. 선점은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이 우리 청년 정치를 듣는 사람들의 파이가 좀 더 커졌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니까 좀 더 좋은 콘텐츠가 좀 더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지혜씨님 댓글인데요. 읽히는 거 맞나? 민자애씨님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시작은 미진하지만 저도 이런 대화 형식의 라디오를 해보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이미 존재하는군요. 파이팅하세요. 근데 이게 아까 전에 이청용 도라와님하고 네.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하네요. 우리가 이분들과 단일화를 하면 어떨까? 우리 다 모아서 우리 청년권 단일화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이 두 가지 댓글을 보면서 생각을 네. 한 게 이게 사람들이 다 정치 얘기를 청년들이 정치 얘기를 좀 수다로 떨고 싶지만 해소할 그런 데가 없었구나 맞아.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 거예요. 다 네. 약간 기존의 어떤 채널들에 편승하는 시기였죠. 청년들이 네네. 뭐 초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다거나 이런 맞아. 시기였어서 코너가 하나 만들어진다거나 맞아요.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팟캐스트가 좀 커져서 정말 내 얘기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화로 이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전화로 초대하는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기획하고 있죠. 다 한 번씩 꼭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은 우리 항상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신 K님 코가코요님의 댓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부 이야기를 들었을 때 3부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요? 네. 지난주 3부? 네, 3부 우리 방역 대책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고 네. 그때 방역 대책이 9시였는데 이제 10시로 늘어나면서 네. 근데 이제 확진자는 커지는데 방역 대책 거리두기 시간은 완화됐다? 이러면서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또 김봉남님이 사회부 기자라서 그런 것들 좀 물어볼 수 있는 네.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K님 코가코요님이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3부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맞아요. 그런데 네. 게스트이신 사회부 기자님은 잘 아시는 것 같더라. 게스트 칭찬이 아주 자자하네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맞아요.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쵸. 확실히 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8시에서 9시로 완화되고 9시에서 10시로 완화되고 이런 게 굉장히 큰 변화로 느껴질 수 있지만 네. 자영업자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찔끔찔끔 올려줄 거면 그냥 풀어주지 이런 마음이 사실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우리가 청년들의 입장에서 잘 공감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많이 고민하고 또 더 많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다음으로는 우리 천원 돌파님의 댓글인데요. 네. 아주 냉철한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네. 기성 언론의 논평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저희가 식견을 좀 더 넓혀서 네. 다양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반성해 볼만 합니다 우리. 그래요? 저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칭찬이 될 수도 있는 게 음. 우리는 되게 B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언론 정치평론가들의 맞아요. 생각을 음. 조금은 그 음. 사람들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어쨌든 정치평론가 그리고 일반인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맞아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낙관적인 맞아요. FP의 생각이었습니다.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네. 근데 그, 또 이제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청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언론에 종사하고 있기 그쵸. 때문에 좀 이제 우리의 생각이 그 기존 이제 기성 언론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있죠. 그게 맞아. 이제 저희의 한계이기도 한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기성 언론의 논평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하고 뒤에 히읗을 4개나 붙여주셨어요. 이건 의미부여. 앞으로도 잘 지켜보겠다는 좋은 신호가 아닌가. 뭔가 연애 상담 잘하실 네. 것 같은데요. 여기 히읗의 맥락을 4번이나 네. 달기 쉽지 않거든요. 아, 이거 냉철하시네.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만일통님의 댓글은 우리 한이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댓글 통해서 이메일로 메일을 보낼 수 있다는 마음에 장문의 지방 청년 관련 글을 여러 가지로 보냈습니다. 신이 나더군요. 하하 이렇게 하면서 어떤 내용 보내셨는지 요약을 해주시고 그리고 청년 문제 관심 있는 청년들이 이런 걸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근데 지방 청년 얘기를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섭외에 한계가 있잖아요. 지방 청년들 우리 이것 때문에 서울로 부를 수도 없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전화 연결에 대한 좀 물꼬가 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만간 또 이런 내용을 다뤄볼 수 있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길게 의견 남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정말. 감사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댓글 오늘도 읽어봤고요. 앞으로도 댓글 읽는 시간 절대 없어지지 않고 유지할 거니까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정치 이슈들에도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궁금하니까요. 댓글 오늘도 이번 주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오다리를 해야죠. 네, 오다리 네. 시간입니다. 지난주 정치권 이슈 오늘 한꺼번에 다 같이 정리해드리는 시간 오다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바로 첫 번째 주제는 누가 소개하나요? 첫 번째 주제는 규동이 네, 소개하실 제가 겁니다. 소개합니다. 감을 좀 잃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 집중하세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자, 첫 번째 이슈는 규동이 소개할 첫 번째 이슈는 야권 단일화 결렬입니다. 28일은 투표용지 인쇄일인데요. 단일화 데드라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단일화를 해도 투표용지에는 그대로 이름이 다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바로 전날인 27일 오후 1시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양측의 단일화 협상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제안했었고 지난주에는 안 후보가 결렬 선언을 한 바 있죠.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결렬 선언 후에도 물밑 협상은 이어졌고 오늘 오전에 윤 후보가 회동을 공개 제안했다가 오전 9시 안 후보 측으로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참 궁금했는데 문서로도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문서로도. 이것도 저희가 이따가 한번 짚어볼 거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동의 한 줄평. 혼자 힘으로 이기면 다 해결돼. 혼자. 윤석열 자강론. 네,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단일화 안 하고 이기면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좀 위기감이 있는 거 아닐까. 확실히 있는 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자, 우리 두 번째 이슈 누가 해주시나요? 춘식이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춘식이가 소개할 두 번째 이슈 민주당 정치 개혁안. 지난 목요일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무총리 국회 춘천제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등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주장했던 내용을 다수 포함을 해서 정치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녹음일 기준인 오늘 27일에 민주당 의원총회를 저녁 8시에 열어서 당론으로 채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서 하도록 하고요. 춘식이의 한 줄 평. 급하긴 급한가 보다. 급한 긴 급한가 보다. 참 오호. 양쪽이 다 급해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급해서 나온 전략인데 네. 그 전략이 저는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도 이따가 뒤에서. 네, 네. 할 얘기가 참 많죠. 네. 다음 세 번째 이슈는 우리 한이님. 네, 한이가 소개할 세 번째 이슈 우크라이나 사태. 지난 목요일인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가입 시도를 문제 삼으면서 군사작전을 개시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모두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메시지에 온도차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사드 배치, 선제 타격 같은 안보를 정쟁화하는 데 우려를 표시했고, 윤석열 후보는 한미 동맹으로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심상정 후보는 그 원인을 미국에서 찾았습니다. 미국의 무분별한 동맹 확장 정책이 초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3차 대전으로 확정될 수 있다며 청와대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냐고 이런 청와대를 겨누는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안보 전문가를 모셔서 네. 3부에서 네, 얘기를 기대해 주세요. 3부에서 얘기를 해보고요. 네. 한이의 한 줄 평. 이거 남일 아니다. 남일 아니다. 아, 진짜. 나 진짜 무서워. 아 진짜 이번에 이 이슈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슈가 터지면서 네. 우리나라와 정말 많은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우리의 상황을 어쨌든. 생각해 보게 되고.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우리도 이제 분단 국가기도 맞아요. 하고 하니까. 어쨌든 그 미국과 약간 사회주의 국가 사이에서 뭔가를 맞아요.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선택을 했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선택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선택이 불러온 결과가 맞긴 하죠. 그 선택이 비극이 된 거니까.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었는데 이따가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에서 얘기한 자세한 내용과 멤버들의 의견 2부에서 다뤄보기로 할게요. 또 3부 청년 담론을 이야기하는 코너 청바지에서는 토론회에서 나온 우크라이나 일본군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청년 최고의 군사 전문가를 모셨어요. 그러면 또 부담스러워한다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아. 네, 숨겨진 전문가. 저희만의 저희 3층. 무려 해병대 출신 우리 군사 전문가 모셨으니까 3부까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네, 저희는 청정라고 2부로 돌아왔습니다. 안녕. 와. 네, 오늘 청정라고 함께할 안주거리 첫 번째 안주거리는 바로 두둥. 단일화 결렬입니다. 과연 단일화 결렬은 누구 책임일까요? 아니 윤석열 아. 때문일까요? 안철수 때문일까요? 이준석일까요? 누굴까요? 근데 단일화 결렬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닙니다. 이렇게 뭐 지지 단일화가- 후보를 밝히는 건가요? 약간 은근슬쩍? 단일화가 결렬됐습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건 누구를 지지하고 이걸 떠나서 오늘 하루가 정말 박진감 있게 느껴지긴 했어요. 아침부터 한 몇 시에 떴나요? 한 9시, 10시 정도에 갑자기 오후 1시에 유세를 취소하고 네. 윤석열 후보가 아침에 취소를 해버렸죠. 음, 네, 원래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기자들도 다 이제 취재 기자들은 이동해서 가고 있는 길이거나 네. 이미 도착을 해서 거기 있는데 네 현장에 대구에 있는데 대구였나? 맞아요, 영주. 네 영주랑 연천이었나요? 네. 네, 거기 유세를 바로 이제 취소를 해버리고 취소 이유를 밝히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은 여기서 기다려야 되나 서울로 가야 되나 네. 이제 갈팡질팡을 하다가 네. 이제 접촉을 하고 이제 단일화가 무산이 됐다라는 사실을 아. 알게 됐죠. 네. 되게 급박하게 오늘 좀 상황이 굴러갔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이슈가 이렇게 막 재밌는 이슈가 있을 땐 제가 일부러
좀 보수화된 그리고 진보화된 커뮤니티를 들어가 봐요. 네, 네. 재밌거든요. 양쪽이 서로 막 하시는 건 조롱하고 아니죠? 막 이래요. 네. 하시는 건 아니 전 아니죠. 진짜 저는 깊게 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모든 걸 다 들어가 보는 모니터링 편이거든요. 용으로? 재밌어요, 되게. 네. 아, 그리고 뭐 이준석은 FM 코리아라는 걸 많이 한다는 그죠. 소문이 있는데 그래서 네. 일부러 들어가 보고 뭐 보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보배드림이라는 남초 사이트는 되게 또 진보적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한 번 또 보고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오늘 새로 생긴 윤석열 후보의 별명이 있어요.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왜요? 그 윤석열 후보가 갔어야 되는 그 유세장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진도 다 찍혔단 말이에요. 거기에 윤석열이 올라가야 되는 단상이 빨간 단상을 준비를 해놨어요. 네. 네. 그게 테이블이거든요. 네. 이렇게 작은 테이블을 준비해놨는데 이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그 지지자 측에서는 오늘 윤석열이 안 온 게 아니다. 테이블로 변신을 한 거다. 뭐라고? 그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커뮤니티에서 분들이. 조롱을 하면서 오늘 윤석열이 약속을 안 지키고 안 온 게 아니다. 저 테이블로 변신을 한 거다. 해서 별명이 테이블이야 지금. 나는 아는 사람 또 이런 커뮤니티 조롱글 하니까 또 생각난 건데 나 아는 사람이 오늘 오후 1시 기자회견에도 늦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맞아요. 조금. 네, 네. 그래가지고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사실 오후 1시 기자회견이 아니고 새벽 1시 기자회견이니까 늦은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조롱을 기자들이 바보였네. 사람들 새벽 진짜 1시인데 웃겨. 너무 일찍 온 거 아니냐. 진짜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누구 네. 책임입니까? 네, 단일화 그래서 결렬. 누구 책임이냐? 아, 누구 책임인가요? 우리 춘식님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국민의힘도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위 여부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일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대리인을 이제 각자 대리인이 만났어요 어제.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나왔고요. 네. 국민의당에서는 이태규 의원, 그러니까 총괄선대본부장이 나왔는데 네. 이제 이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협상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이야기로서, 네. 그러니까 그 두 사람들이 대리인으로 나왔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협상이 다 됐대요. 그래서 협상안을 발표만 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오늘 언제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뭐 단판을 짓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나 단일화 안 하고 완주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네. 윤석열 후보는 이 상황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먼저 열었고요. 자기도 황당하다라는 황당하다는 거죠. 아니 어제 대리인들끼리 다 만나서 합의를 다 했는데 왜 갑자기 이제 결렬 선언을 했냐, 네. 왜 완주 선언을 했냐 이 이야기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측 입장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그런 이야기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 쪽은 뭐라고 했냐면 대리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걸 정하고 만나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은 그러니까 우리 쪽의 이태규 의원은 그냥 한번 단일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 하고 보낸 것일 뿐. 뭔 얘기 하나 들어보라. 네, 그쪽에서 이야기한 결과가 최종 결과로 도출되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여론조사 이야기도 분명히 그거는 전제로 깔려 있는 이야기고 내가 제안을 했을 때부터 여론조사는 무조건 해야 된다. 경쟁력 반 그리고 뭐 적합도 반 이렇게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뽑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논의를 안 했다고 하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 문자가 3만 통이 이렇게 폭탄이 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엄청난 폭탄 문자와 연락이 오고 있는데 이거는 후보를 무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번호를 뿌려서 이런 식으로 폭탄 문자와 연락이 오는데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로 그 결렬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네. 이렇게 누가 누굴 만났고 뭐 장제원이 이태규를 만났고 뭐 이런 얘기를
윤 후보 측에서 협상 일지라고 해서 공개를 했잖아요. 음. 파일을 공개를 했어요. 네네. 거기 자세하게 뭐 몇 시에 며칠 몇 시에 누가 뭘 먼저 제안했고 누가 거부를 했고 이걸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 근데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협상 경과라고 해서 문서의 제목으로 돼 있는데 이게 파일 속성을 들어가면 초기 제목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처음 파일을 만들었을 때 제목을 알 수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라는 제목으로 처음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철수 측에서 되게 또 이거에 반발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네. 다 정치 공작이다. 네. 애초부터 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문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결렬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당은 여론조사 방식을 처음부터 계속 이제 고집을 했고 이거 네. 아니면 단일화 안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저쪽의 포기, 그러니까 저쪽이 그냥 양보를 해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을 원하고 있고 네. 백의종군 하는 방향을 원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그냥 아예 틀어지니까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협상이 아예 그 자기들끼리 전략을 이미 짜서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방식을 원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솔직히 여론조사를 하면은 너무 늦잖아요. 여론조사 네. 방식도 해야 되고 여론조사 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이게 너무 늦어지니까 안철수는 이미 그 전주에 결렬 선언을 한 거죠. 그 결렬 선언을 하면서 자기 생각에는 이거였어요. 난 여론조사밖에 방법이 없는데 여론조사는 진짜 오늘이 마지노선이었다. 안 된다라고 해서 결렬 선언을 한 거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이야 어차피 여론조사도 못 하는데 너가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뒤늦게 단일화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어쨌든 둘 다 자기들은 양보하겠다는 마음 없이 자기들만의 방식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얘기한 거가 일단 그 신뢰가 이미 깨져 있어서 맞아요. 네 그게 제일 큰 결렬의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결렬 원인 그냥 윤석열인 것 같아요. 뭐 누구한테 돌릴 것도 없고 왜냐하면 그냥 윤석열이 추진을 애초부터 자기가 했었으면 됐었을 것 같은데 그냥 괜히 밑에 사람들이 계속 보내서 실패하고 맞아요. 그 전에는 이준석이 먼저 이렇게 하려다가 네. 이준석이 안철수 측에 제안한 것도 다 공개가 됐잖아요. 네. 네. 이준석이 제안한 거는 총리 이런 거 못 준다. 총리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총리 못 주니까 사퇴해라. 사퇴를 하면 우리가 그 이태규 대표에게 공천과 관련된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공감. 제안을 했다고 하죠. 이게 과연 안철수 측에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 싶어요. 너무 예우를 좀 안 해줬죠. 그러니까 그쵸.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좀 뭐랄까 무시하고 밑에 까는 듯한 태도를 계속 보여왔고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도 뭐 진심인지 아닌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일화를 하자고 먼저 이제 제안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 좀 뭔가 적극적인 제스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뭐 협상이 오고 갔을 수는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래 안철수 후보 내가 그거 단일화 받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 반응이 네. 보름 후에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급해지니까 그러니까 단일화를 받은 그 이제 상황 자체가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이 별로 이제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제 빨리 이제 표를 결집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근데 정말 웃긴 게 단판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단판은 서로가 동의했을 때 단판이잖아요. 나도 그래 단판 하고 싶어. 너도 단판 하고 싶어. 했을 때 단판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닐 때는 조율을 해야 되는 건데 안철수가 제안을 한 게 경선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공평한 방식은 경선이 맞잖아요. 투표를 해서 지지층에게 투표를 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말이 많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투표를 했었어도 윤석열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지금 많이 떠돌더라고요. 정봉주 의원이 나와서 결렬에 대한 어떤 뒷이야기들을 좀 풀었대요. 근데 이렇게 물론 믿을 수 없지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꽤나 오랜 시간 전부터 당내 어떤 중진 의원들, 당내 의원들은 다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윤석열이 할 생각이 없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법사들 있죠. 법사들이 단일화하면 무조건 진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단일화하면 무조건 지니까 단일화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당내에서 권유를 했음에도 윤석열이 결국은 반대해서 경선은 못 치르게 됐었다라고 근데 정봉주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정봉주 전 의원의 말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에서 윤석열은 단일화를 하려고 좀 시도를 한 모양새 같은데 지금은 단일화 하래요? 법사가? 뭐 그것보다는 지금 여론조사가 너무 그러니까요. 그 법사의 실체도 저는 이제 사람들이 정봉주 전 의원이 조금 맞아요. 좀 그런 건 있어. 극단적이고 맞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냥 법사의 얘기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진짜 네. 여론조사 때문에 급박해서 그러는 것 같기는 물론 해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는 게 나중에 이제 단일화가 결렬됐을 경우는 무조건 이제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책임 공방. 책임은 내 책임 아니다. 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건 무조건 단일화가 결렬되든 안 되든 그 전에 그 과정에서 한 번쯤은 책임을 돌려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방이 오가는 것도 있고 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건 어때요? 단일화 결렬의 책임은 장제원에게 돼 있다. 장제원? 근데 저는 약간 장제원한테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입에서 장제원 이 세 글자가 나온 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아니, 핵관으로 아직 활동할 거면 잘했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되게 윤핵관 속닥속닥거리던 거를 그냥 윤 후보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줄리 의혹도 김건희 씨가 줄리라고 이제 어떤 매체에서 인터뷰하면서 내가 줄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를 그대로 받아쓰기 전까지는 맞아. 언론사에서도 줄리라는 거를 쓰기를 다 꺼려했단 말이에요. 아 이거 써도 되나? 라고 했는데 아무리 따옴표를 써도 근데 써도 되나라고 했는데 김건희 씨가 내가 줄리라고 이렇게 말하자마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부담감 없이 그냥 맞아. 줄리라고 쓰기 시작한 거. 줄리 아니라고 이번에 해명을 다 장제원 했는 것처럼. 이름을 윤석열이 직접 말하는 순간 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거 민주당에서 엄청 공격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그냥 이거가 그리고 엄청 이태규 의원은 사실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잖아. 총괄선대본부장이잖아요. 근데 장제원 의원은 직함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직함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윤핵관. 근데 이제 그 안철수 부부랑 인연이 깊대요. 장제원 뭐 의원이 그래서 카이스트? 이제 윤석열 후보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매형이랑도 되게 이제 그 부부가 되게 아, 친한 오케이. 데다가 자기 이제 아버지가 이건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긴 했어요. 그냥 가족과 관계돼서 어떻게 이렇게 아는 사이여서 데리고 갔다. 네, 하여튼 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친분이 있는 근데 사이라고 그거는 들었거든요. 그렇게 설명했을 때 이야기고 그냥 국민들의 시각에는 아니 그 아들 문제도 터지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반성하고 있다는 장제원이 갑자기 형이 왜 여기서 나와? 가장 이렇게 되는 중요한 거니까. 협상의 대리인으로 근데 저는 테이블에 또 앉은 문제가 안철수 후보와의 친분이 있다면서요. 그 장제원 의원이 직접적인 친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근데 그러면 우리와 친분이 있는 분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못 보던 우리와 얼굴이. 친분이 있는 네, 중간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미리 말씀드렸었죠. 네, 우리 청년계의 최고의 군사 안보 전문가 네. 우리 앤디님 반갑습니다. 와. 네, 앤디님 너무 우리 좀 당황스러운데. 소개 좀 듣고 얘기 네, 이어가도록 할까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앤디라는 별명을 오늘 막 지어주셨는데 여기 도착하자마자 네, 앤디라고 하고요. 소개를 글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지에서 경제 쪽을 지금 출입하고 있는 현재 기자입니다. 하고 20대 청년으로서 뭐 기자라고는 하지만 특별하게 더 아는 분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무슨 학위가 있다거나 대학원에 다니고 뭐 이렇게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를 여기 초대를 해주셨는데 와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같이 수다도 떨고 배울 수 있는 건 편하게. 함께 배우고 근데 네, 저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해 근데 주세요. 어떻게 안보 전문가라는 안보 사칭이 붙게 됐어요? 안보 전문가 제가 붙인 그게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살아온 이력이 맞아. 그 안보 군사 전문가일 수밖에 없는 조금 이력이거든요. 독특하긴 하죠 제가. 근데
어떻게 독특하죠? 설명 좀 해주세요. 요약을 하자면 군대를 2번 갔습니다. 저는 진짜로? 그래요? 네. 나 그거 몰랐어. 잘 말씀 안 드리죠 제가. 아, 그래서 미국에서 한번 갔었던 이력이 있고요. 물론 미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현역병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그런 뭐 부사관 교육생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임관을- 군대를 갔구나. 인관을 이제 앞둔 시기에 사실은 이렇게 좀 비자문자가 좀 꼬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 연령으로 따지면은 뭐 미성년자고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한국에 나왔다 미국으로 들어갈 때 취업 비자를 줘야 되나 학생 비자를 줘야 되나 이렇게 꼬여서 들어와 있다가 출국을 사실 다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차에 그래서 헬조선에 갇힌 건가요? 뭐 갇혔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어쨌든 저는 뭐 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군대도 다시 또 여기서 가고 그렇게 해서 2번 갔는데 사실 그 이력을 되게 숨기고 살았거든요. 저는 오, 그러니까 근데- 저희도 몰랐던 거 보면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알아왔어요. 저는 그게 좀 당황스러워서 아니 근데 그거는 네. 우리가 안보 전문가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네. 이유는 왜냐하면 평소에 군대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맞아. 약간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군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말이 미사일, 많아져요. 미사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갑자기 입이 트여. 왜냐면 또 연평도에서 또 백령도 쪽이었고요. 백령도구나. 백령도 맞아. 근데 그건 있어요. 약간 뭐라 그럴까 그 관심사를 가진다는 게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뭐 유나이트 세계사 같은 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옛날부터 국제 분쟁에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또 네. 저희 이제 저희 친누나가 일단 뭐 국제 이슈 이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냥 집에서도 주워 듣고 그러면서 조금 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삼부 청바지에서 맞아. 마침 맞아. 우크라이나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얘기를 다루잖아요. 아 네. 그렇군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빨리 이거 현안 얘기 빨리 네, 하고 우리 넘어갑시다. 미성년자 때부터 군사안보 전문가의 길을 걸어온 우리 앤디님 너무 기대가 되고요. 활약해 주시리라 믿고. 그럼 우리 앤디님한테 그거 물어봐요. 음. 단일화 결렬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안보 전문가라고 소개를 했고 갑자기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생각을 잠시만. 하냐라고 우리 하시면 우리 구성을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그쵸. 2부를 진행하고 하고 있고요. 네, 네. 2부에서 현안 얘기하고 3부에서는 조금 우리가 정한 주제에 대해서 딥하게 들어가는 그런 네. 거거든요. 그래서 3부에서 조금 안보 얘기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일화를 제가 바로 적응.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전망은 어렵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선을 벌써 나온 게 세 번째죠? 세 번째죠. 세 번째니까 제가 안철수 후보라면 이건 약간 자존심 싸움이지 않을까. 아. 왜냐면 다음 대선을 또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마지막이다. 이번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냥 끝까지 밀고 가려는 그런 뚝심이 좀 있지 않을까. 안철수를 너무 모르시는데요? 그런가요? 좀 무조건 또 다음 대선에 나올 것 같은데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기 그게 때문에 모르는 사람. 맞아. 대통령의 눈먼 자이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도 대통령의 30번인데. 눈먼자 굉장히 도발적인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그렇군요. 견해 차이기 근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 다음 대선을 노리려면 좀 정치적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 윤석열 후보와 요구하는 간판을 게 위해서, 있겠죠. 네, 좀 네. 뭔가를 닦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제가 볼 원리적으로. 때는 당의 기반을 응. 그러니까 최대한 의석수를 늘리고 당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데 좀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국민의당을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닐까요? 그냥 국민의힘이 이번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선이 되고 국민의힘이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건 아닐까요? 국민의당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별로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네. 너무 먼 미래라서 네. 저희는 당장 한 치앞만 보는 네. 현안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그 일리가 생각이 있어요. 들었어요. 이렇게 큰 어떤 전망을 하기 전에 그냥 이준석이 안철수 측을 너무 기분 나쁘게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여태까지 이게 어떤 진짜 언어들이 그냥 있죠. 감정적으로만 딱 봐도 그냥 너무 기분 나빠서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기분 그럼요. 나쁠 것 같아. 아니, 무슨 특히나 당대표가. 이번에 그 아시죠? 유세차 네. 유지와 네, 관련된 네, 발언.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이준석 대표가 음. KBS 더 라이브에 출연을 해서 네. 그 안철수 후보의 유세 차량에서 이제 선거 운동 관련되신 두 분이 그 가스 때문에 돌아가시는 사망 사고가 발생을 네. 했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조문을 갔다 온 뒤에 그분들의 유지를 받들어서 자기가 끝까지 열심히 선거 운동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굉장히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걸 가지고 아니 본인이 고인의 유지를 어떻게 하냐, 너가 완주해 달라는 내용이 그게
그 완주해 달라는 게 그 사람들의 유지였는 거 어떻게 하냐. 뭐 너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은 버스 탈 때 유서를 쓰고 타냐 뭐 이렇게 조롱을 얘기를. 했죠. 진짜 황당하다. 이거 진짜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본인을 도와주던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신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그쪽 사람들은 버스 탈 때 버스 운전할 때 유서 쓰고 타냐 이런 말은 정말 아, 그렇죠. 도의를 벗어나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막말을 쏟아냈던 시점이 네. 이제 또 그 막말을 했던 이유가 밝혀졌죠. 추후에 그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랑 먼저 이제 접촉을 해서 단일화를 성사시키려고 했다가 무산된 이후에 2월 중순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막말이 다시 도져가지고 네. 사람들은 이게 뭐지? 갑자기 또 왜 화가 났지? 이랬는데 그런 이제 뒷배경이 있었다는. 그리고 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안철수 후보 뭐 민주당이랑은 덜렁덜렁 단일화 하더니 왜 이번엔 포기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의 조롱도 많이 맞아, 했었고. 민주당한테는 다 양보하더니 네. 왜 우리랑은 자꾸 협상하려고 하냐 뭐 이렇게. 네. 근데 그거는 정치 초년생일 때와 맞아. 이제는 어떤 중진 정치인이 된 거랑 삼수생인데.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보통 양보하라고 하면은 양보하라고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저도 해주세요라고 그렇죠. 부탁을 정치적 하는 게 이미지니까. 맞는 건데.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네. 지금의 어떤 그러니까 너무 그 사감이 많이 드러나니까 그런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거 플러스 리얼 크크 이것도 있잖아요. 예. 이거 그 저희 회사 사람들이 이제 다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나도 몰랐어. 어른들이. 어. 몰랐다고요? 나도 몰랐어. 레알 크크라고 하죠. 그렇죠. 네. 리얼 크크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얼 리얼 크크는- 크크가 표준어로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방송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네. 실제로 커뮤니티에서 아. 읽을 레알 크크.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뭐 BJ랑 합동 방송을 아프리카 합동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준석 맞아요, 대표가 그때가 이제 대선 후보 토론일이어가지고 맞아요. 금요일 저녁이었어서 어. 근데 그때 이제 또 뒷배경이 있는데 권영세 그 본부장이. 본부장이 이준석 대표를 대표실에 찾아갔다고 해요. 이거 하지 마라. 방송하지 방송하지 마라. 네, 그거 방송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이준석 대표가 그 일정을 취소를 하면서 기분이 나빴는지 나머지 지역 유세 일정도 취소를 갑자기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냥 이준석 대표는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약간 뭐 나보고 하지 말라 하면 다 싫어하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못하게 하는. 확고한 그 선거의 어떤 그 전략이 있는데 이게 이게 좀 어느 정도 잘 통해 왔고 네. 그러니까 이제 건들지 마라 약간 이런 게 아닐까. 확실한 그러면 제이네요. 우리 앤디님 결국 이 단일화 결렬이 네.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데 당락이 그렇죠.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안철수 후보를 뽑는 표심 중에는 분명히 기존의 어떤 보수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라든가 네. 아쉬운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대안책으로 뽑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또 윤석열 후보를 밀자니 그건 또 뭔가 아쉽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이제 뽑으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 또 약간 보수 정당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표가 갈리면은 엉뚱하게 이재명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안철수 후보랑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당을 합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저는 좀 보수 쪽이 이렇게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어떻게 합니다. 보면 지난 대선과 비슷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지난 대선도 홍준표와 안철수가 합쳤으면 문재인을 이겼거든요. 득표율로 봤을 때. 맞아. 그래서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가 좀 계속 뭐 비등비등하게 나오고 네. 어떤 때 뭐 보수 정당 쪽에서 자기네가 유리하다 그러고 또 진보 정당 쪽에서 자기네가 서로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일단 정치부나 정치팀 뭐 이렇게 기자들한테 물어봐도 일단 예단하기 쉽진 않다라는 반응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저는 근데 딱히 국민의힘에서 왜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 게 물론 이제 지지율이 조금 이재명과 붙어가지고 급박한 거는 있겠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랑 똑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100% 윤석열 쪽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나는 한 60 정도는 이재명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간 보거든요. 이준석과 같은 결의
리틀 이준석이에요? 네. 약간 이준석의 사상을 좀 많이 받아 있는데요. 왜냐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도 많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사람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도 근데 있기는 한데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저한테 대입을 했을 때 저는 네. 이제 거대 양당이 싫어서 삼지대를 뽑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근데 심 후보는 너무 미약하니까 내가 도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게 한 표를 좀 더 실어주면 이 양당에게 조금 경고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안철수가 단일화를 한다? 그럼 난 안철수한테도 일단 실망을 할 거고 그 표가 일단 윤석열한테는 절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구태 이재명보다 더 구태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오히려 비주류이기 때문에 좀 더 구태의 의미는 이미지는 민주당에서 없거든요. 비주류. 근데 윤석열은 조금 구태 정치인들과 함께하면서 구태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함께한 이준석마저도 좀 혐오를 갈등을 조장해서 자기 편으로 막 끌어들이려고 한다거나 그런 네. 좀 옛날 정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찍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양당 체제를 맞서는 이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안철수 쪽으로 기울고 있는 유권자 중에 한 명일 수 있잖아요, 우리 한이님이. 네네.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어, 생각이 드네요. 정말 한 표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청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제가 알기로 예전에 안철수를 찍으셨던 걸로 알아요. 예전 대선에요? 왜냐면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다 하셔가지고. 아, 근데 이번에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간지대를 안 찍으려고 하시더라고요. 해봤자 의미가 의미가 없다. 없다. 사표가 됐던 기억이 있으니까. 음. 그래서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만큼 안철수가 득표를 못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한번 경험을 그러니까 해봐서 우리 사람들이. 한이님처럼 일부 어떤 이유로 중간 지대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했던 사람들조차 내 표가 사표가 됐던 그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그래도 양쪽에 있는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겠다라는 그래서 과거에 그래도 20%에 육박했던 지지율이 8%대에 머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뽑고 싶은 사람을 뽑으려는 게 아니라 뽑기 싫은 사람을 피해간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사표 심리가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대선이 특히나 좀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죠.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안주거리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건데 민주당이 내놓은 정치 개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스탠스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지난 토론에서 저는 그게 인상 깊었어요. 심상정 후보도 이렇게 꼬시는 맞아, 느낌. 통합. 안철수 후보도 꼬시는 느낌. 제가 느낄 때는 그 키워드로 표현하자면 통합의 느낌을 네. 내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가 의총을 내일이라도 열어서 모레라도 열어서 뭐그 당론으로 하겠다. 작은 당들을 좀 더 힘을 키워줄 수 있는 당 맞아. 그런 론을, 내용까지 넣고 하겠다. 해서 당론으로 하겠다. 어떻게 보면 지난 또 선거가 떠오르는 지난 선거 때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맞아요. 그 얘기가 다시 총선 또 때 또 네. 소환되는 네.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진실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선거 전략 중에 하나일지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 솔직히 진짜 지겨워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는데 선거법 개정한다는 얘기 나오면 되게 지치는 네.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피로감이 쌓여 네.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사람들이. 그치만 그래도 선거 앞이라도 이렇게 하려는 것 같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그 왜 우리 정치 평론가들은 약간 이런 과거의 전적들 뭐 이런 거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의 진실성을 파악하는데 저는 이제 옛날 정치는 잘 모르고 이번 대선 때부터 좀 열심히 봤던 사람으로서 네. 송영길 대표의 눈을 봤을 때 뭔가 진실돼 보인다. 그래도 대선 전이라도 이렇게 가져온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네 괜찮아 보인다. 전략을 진짜 잘 선명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던졌어. 저는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한쪽으로는 엄청 윤석열을 비난을 하는데 비난의 키워드가 뭐냐면 보복이에요. 정치 보복을 보복. 하려고 한다. 정치 그쵸. 보복하려고 한 대통령이다. 후보다. 네. 이렇게 공격을 엄청 하면서 반대쪽으로는
우리는 다 끌어안고 민심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음. 민심 단일화라는 거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안철수와 심상정과 실질적인 후보 단일화는 못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유권자들이 민심이 보복이 아닌 통합을 하려는 대통령으로 모이기를 바라는 네. 그 전략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져서 좀 잘 가는 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근에.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약간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되게 이재명 후보가 많은 이제 스탠스를 되게 다양한 스탠스를 시도를 해왔던 것 맞아요, 같은데 예전에는 뭐 자기도 정권 심판 같은 이야기하고 맞아요, 정권 그랬었죠. 교체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이제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대신에 정권 심판론만큼은 비껴가자 이런 음. 의미에서 정치 개혁을 내놓고 이걸로 이제 사람들한테 진짜 그 평가를 받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 누가 생각한 건지 진짜 생각을 잘했다. 그렇죠. 똑똑해. 정권 교체 vs 정권 연장 이거에서 벗어나서 그쵸, 정치를 교체. 아예 이 정권 교체도 맞아. 구태 정치야. 그것도 바꿔버리겠다. 심지어 그 토론에서 그 윤석열 후보의 대답을 이끌어낸 것도 되게 전략을 잘 짠 것 같은 게 윤석열 후보는 일단 반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러브콜을 정의당이랑 이제 다른 삼지대 후보한테만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고 윤석열 너네 구태야 너네는 끼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윤석열 후보도 자기도 이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자기네들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민주당이 항상 이제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말을 안 지켜왔다라는 걸 강조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거를 응할 수가 없잖아요. 이 정치 개혁이라는 걸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토론회 때 계속 물어봤잖아요. 정치 개혁 네. 너는 의사가 있냐라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물어봤을 때 계속 너네가 잘못했잖아. 너네 그거 약속 안 지키잖아. 이렇게만 대답을 했단 말이죠. 동의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서 딱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치 교체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근데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만 얘기하고 정치 교체를 이야기하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정권 교체는 보수층의 마음을 확실히 잡는 단어였지만 정치 교체는 중도층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단어였기 그렇죠.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앤디님은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야가 보수당 쪽을 지지를 하는 이번에 좀 하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진실성이 좀 없다고 봤거든요. 맞아. 이번 게. 그래서 그 보수를 지지하지 않아도 진실성 별로 없다고 봐. 아니 왜냐면은 송영길 당대표가 이번에 저희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사실 물론 정치 개혁이라는 단어는 신선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내용들이 좀 진부하고 뻔한 내용이에요. 뭐 우리 중도층을 끌어갈 거고 상대당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정말 국민 여러분과 민생의 최고가 되는 현안을 뭐 이제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 네, 계획이 정말 좋죠. 그럼 왜 지금까지는 그걸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궁금해. 맞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거 앞두고 또 이제 그렇죠. 이런 의제를 던진 것도 사실 21대 총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184석을 먹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주도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왜 지금까지는 안 했나? 부동산 정책에 특히 있어서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대외적으로 전문가들도 반발이 많았고 야당에서도 반발이 많았는데 뭐 그걸 어떤 이제 정책을 낼 때마다 심의하는 단계도 전혀 없었고 다른 당의 의견을 묻고자 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는 걸 굳이 선거 앞두고 지금 하겠다고 싶은 게 저는 약간 좀 의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에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구체적인 날짜를 못 박았는데 이거를 만약에 1년 안에 실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정부 평가에서 되게 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점을 딱 못 박아 놓은 게 이거 뭔가 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그 실현의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이제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저는 진짜 좋았던 게 결선 투표제를 안에 넣었더라고요. 근데 결선 투표제는 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의 정말 고질적인 문제가 사람들이 이 양당 후보들 정말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투표장만 가면 그래도 내가 저 후보는 안 되게 막아야지 하고 항상 차악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만약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자기 소신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맞아요. 군소 후보한테 표를 줄 수 있고
그게 정말 그 다당제와 다양한 후보들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맞아요. 제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저는 진짜 그거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결선 들더라고요. 투표제가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자세히 못 찾아보고 그냥 대강 이런 거겠거니 짐작을 한 게 먼저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1, 2등을 먼저 따로 또 투표하자 이런 걸로. 지금 네. 선거랑 똑같고 네. 지금 선거가 지금 우리 이번 대통령 후보가 10몇 명이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선거를 한번 해요. 네. 그리고 1, 2등만 다시 하는 거예요. 아.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그러네. 음. 아.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진짜 소신 있는 뭐 중도층이나 네. 정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무당층이 투표를 했을 때 진짜 1, 2등 안에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음. 3등이 아니라.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여기에 그것도 있잖아요. 4년 중임제. 음.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중임제 하겠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안 된 거잖아요. 그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가 180석일 때였나요? 그 전 아닌가? 바뀌고 나서도 한 번 더 하려고. 근데 4년 중임제를 자기 정권 때 맞아요. 한다고 했었나요? 자기 아니에요, 정권은 그때 안 한다고 아니었다고. 했었어요. 네, 네. 아. 저도 그렇게 다음 그러니까, 정권. 그 다음 그러니까 정권부터. 개헌을 지금 해서 그 다음 정권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죠. 이런 게 내용이었는데 음. 근데 지금 개헌이 안 된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게 문 대통령의 의지로도 안 되는 거고 예전에 한번 정개특위에서 얘기했을 때도 안 되는 거였고 그래서 이게 또 맞아. 될까라는 그 거에 대한 불신은 아직 그쵸, 그런 건 엄청 분명히 큰 있죠. 상태예요. 근데 궁금한 게 우리 아까 그 보수 커밍아웃을 해주신 우리 앤디 맞아, 나 깜짝 놀랐어 아, 갑자기. 역시 여쭤보고 군사안보 싶은 게 있어요. 전문가로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는 좋게 평가하고 있는 민주당의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전략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 평가해 주셔도 괜찮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한번 너무 좋은 질문. 제시를 한번 선대위 해주시면 좋을 것 관계자라 같아요.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선대위 관계자 아니까 글쎄요. 일단은 좀 뭐랄까요? 저는 약간 뻔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국민의힘이 그쵸. 달라진 걸 보여주겠다라고 말은 항상 하는데 달라진 건 항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 이름만 지금 벌써 몇 번을 바꿨어요. 지금 한나라당에서 자유한국당 갔다 뭐 새누리당 갔다가 미래통합당도 그렇죠. 있어요. 미래통합당도 있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 순서까지 헷갈리는데 중요한 건 당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당의 정책이라든가 당의 멤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쇄신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분은 우리 당의 어떤 뭐 원로 역할이니까 찾아가고 이분은 뭐 은퇴는 하셨지만 우리 당의 뭐 삼선이었으니까 또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뭐 한 자리 한 자리 주고 결국엔 자기들끼리 밥그릇을 나눠 갖기만 하고 정작 별로 정책 연구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저러니까 적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맞받아칠 말이 없는 거죠. 뭔가 좀 이준석 대표를 영입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나름의 그런 거를 고민을 안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좀 젊은 감각을 익혀서 시도를 해보자라고 했겠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이준석 후보를 보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저 어린 친구가 벌써 우리한테 저 정치 경력도 없는 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정책을 추구하는 방에 힘을 안 실어주고 있다고도 이준석 대표가 대표에게 대표에게 네. 당 차원에서 별로 힘을 안 실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 대표가 엄청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그쵸. 세대 포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잘 와닿지 않아요. 그렇게 막 일단 가족 단위에서 정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와닿지 않고 뭐 설명절이나 이럴 때만 얘기를 하지 굳이 이렇게 4인 가족 모였을 때 이렇게 정치 네,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쵸. 생각을 해서 세대 포이론이 별로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세대 갈라치기를 좋은 말로 표현한 게 아닐까. 그러네요. 동감합니다. 세대 저도. 포이론의 그렇죠. 실체는 세대 갈라치기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음. 그 세대 포이론이 그거잖아요. 이준석이 주장하는 건 4, 50대가 민주당 지지세가 굉장히 강하니까 4, 50대를 제외한 20대, 30대, 60대, 70대를 포섭하자 해서 결국 이렇게 4, 50대를 포위하는 걸로 승리하자 이런 거였는데 그렇게 하기엔 지금 굉장히 특히 20대에서 너무 박빙이에요. 맞아. 20대를 먹질 맞아요. 못했어요. 일단.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20대가 자기들 그게 편이라고? 좀 궁금해요. 일단 20대가 너무 박빙이어서 그게 성립되지 못했고 30대도 왔다 갔다 하죠. 지금 계속. 그렇죠. 이쪽이 우세했다가 이쪽이 우세했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젊은 층의 마음을 많이 못 뺏은 게 저는
세대포 이론이 지금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너무 크다고 봐요. 나는 근데 20대, 30대 지지율 여론조사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솔직히 여론조사 전화 잘 안 받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끊어버리지. 20대들 나도 이렇게 정치에 관심 많은데 02079 이런 거 절대 안 받는단 말이야. 근데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은 정말 정치에 관심 많은 커뮤니티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은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들 일부러 여론조사 언제 오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정말 정치의 고관여층 네. 들만 잡히는 여론조사 같아서 특히 20대만 이렇게 따로 떼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모를 것 같아요. 누구 지지할지. 이제 그렇습니다. 출구조사 나오면 알겠지만 맞아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고 진짜 궁금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청년들의 시각으로 이번 정치에 대해서도 좀 마무리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 돼요. 우리 그렇죠. 옆쪽에 지금 앉아 계신 군사 전문가 앤디님과 함께 부끄럽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3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청정라고 3부로 돌아왔습니다. 안녕. 안녕. 네, 청년이 바로 지금 주목하는 이슈 청바지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 바로 이재명의 우크라이나 발언, 관련 발언, 그리고 윤석열의 일본군 발언, 그리고 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고 계신 우리 옆쪽에 청년들의 군사 전문가 앤디님 계신데요. 우리 3부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3부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소개 한번 다시 해주세요. 아니 근데 제가 앤디님 그 군사 전문가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네. 그냥 그쪽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약간 덕후라고 봐주시면 차라리 더 감사할 밀덕? 것 같습니다. 밀덕 그렇게 좋네요.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부터 군사안보 전문가가 아니고 밀덕 네. 앤디님이라고. 2부 때랑 이렇게 호칭이 좀 갑자기 밀덕 바뀌었는데. 앤디님. 저도 밀덕이에요. 어? 밀가루. 저는 밀가루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소개, 2부 때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앤디라고 하고요. 여기서 본의 아니게 안보 전문가 아닌 전문가로 좀 불리고 있는데 조금 더 학위가 있다거나 제가 그쪽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병대를 다녀와서 예, 그렇긴 군사 합니다만, 네. 지금 경제 전문 기자로 또 이제 네. 경제지에서 경제 쪽을 지금 출입하고 있고요. 음. 희망사항은 조금 이제 국제나 정치 쪽으로 좀 가고는 싶었으나 일단 당장 맡고 있는 출입처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근데- 멋있는 오늘의 게스트. 국제적으로 가셔도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네. 영어도 잘하시니까. 다 까먹었어요 이제 기억이 안 나더라고. 네, 오늘 우리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네. 밀덕으로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간단한 사실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거고요. 그럼 이거 왜 침공을 했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의견이 갈립니다. 저도 사실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러시아 측에서는 지금 EU라든가 유럽 쪽에서 자신들과의 기존의 협정 내용을 어겼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차원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진출을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푸틴 대통령은 작전 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게 얘네가 나토 가입하려고 했다. 그렇죠. 나토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러시아권을 견제하기 위한 북대서양 조약 기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를 한때는 우리 같은 팀이고 같은 동맹국이었는데 너네가 감히 나를 견제하는 그 무리에 가입하려고 해? 이런 데에 반발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시각이 가장 우세합니다. 저도 사실 그쪽으로 보고는 있고요. 나토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에 이제 러시아 전에 소련일 때 동유럽하고 러시아 쪽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접경 지역에서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렇게 대립하는 그 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거기서 연합국들이 프랑스든지 영국이든지 이런 나라들이 쭉 모여서
아무래도 우리가 공산주의가 이쪽으로 유럽 쪽으로 넘어오는 진출을 막아야겠다라고 이제 단체를 조직을 한 게 나토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쪽에서는 뭐 당연히 소련이 있었고 소비에트 연방과 나토 진영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중간에 어느 쪽에도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이죠. 우크라이나도 거기 있고 벨라루스도 있고. 그런데 뭐 지금이야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더 친러시아 쪽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네. 그랬었는데 이 나라 이제 완충지대 지역에 있던 나라들이 하나둘씩 나토에 가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나토에서 또 막 너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와야 되지 않겠냐. 소련도 무너졌는데 그래서 91년도인가 제가 알기로 소련이 붕괴가 되고 이후부터 그 나라들이 하나씩 이제 민주주의 진영이죠. 자유주의 진영 쪽으로 서방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다가 러시아 쪽에서는 그 당시에는 뭐 힘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몸을 좀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내 눈에 이렇게 뭔가 좀 안 입고 온 짓을 하지? 이렇게 하고 쳐들어간 게 아닐까. 저는 뭐 분석은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회주의라는 거 자체가 요즘에도 할 수 있는 말인가? 왜냐하면 시장 경제를 다들 국제적으로 시장 경제를 얘기를 하고 시장 경제의 자유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러시아도 아예 다른 외국과 외교를 아예 차단한 것도 아닌데 북한처럼 그거를 자기들만 사회주의 경제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게 갈 수 있는 이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념이 전쟁이 될 수 있나라는 그런 저는 의문이 있는 거죠. 물론 이념이 아직 남아있겠지만 이념보다는 방식의 차이로 굳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인 이강이 미국과 중국으로 재편이 됐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경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줄을 섰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러시아가 중국에 줄을 섰다고 본 그렇죠. 볼 수 이번에 있는 건가요? 러시아가 지금 미국과 그 관련 동맹국들한테 제재를 받는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네. 그게 재정적인 제재. 그거에 관련해서 중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크게 타격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중국은 또 아무 입장도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에 이제 자꾸 가입하는 게 눈에 가시였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우리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미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박을 받았을 때 그럼 우리는 미국을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나토 가입을 결정을 한 거잖아요. 나토를 가입해야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러시아에서 침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 대입을 해봤을 때 미국하고 중국이 너 한국 너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국 쪽이 들었어. 우리도 나토 가입할게라고 했어. 그러면 중국에서 또 침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완전 단순하게 대입을 해보고 이런 우려가 되는 거죠. 저는 약간 그냥 그냥 단편적인 국민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국에 빗대서 되게 비슷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이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극단적인 예로 미국이냐 아니면 중국 러시아냐 한쪽만 편을 들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미국 쪽을 좀 많이 드는 편이죠. 네. 그래서 한반도 동아시아 쪽 정세를 보면은 러시아가 있고 맨 위에 그 다음에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이 있어요. 쭉 공산주의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갑자기 혼자 이렇게 덜렁 있는 게 우리나라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다음 한국이고 일본이 그렇죠. 있잖아. 한국 밑으로 일본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미국 정계 쪽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한국이 공산주의가 태평양 쪽으로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한 마지막 교두보다 아까 전에 그 유럽하고 그렇죠. 러시아 사이의 그 선 경계가 네, 한국이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어머. 해서 우크라이나를 한국에 이제 빗대서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비슷해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많이 떠오르죠. 이번 사태를 보면. 그렇죠. 이 와중에 대선 후보들은 뭐라 했습니까? 네. 이 와중에 뭐라고 와중에. 했나요? 먼저 윤석열 후보의 일본군 발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그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사드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그런 거예요. 이제 한미일 동맹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심상정 후보가 만약에 한미일 동맹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무슨 군사적인 위협이 있을 때 일본이 들어온다는 것인데 그거 동의하시는 거냐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유사시에 들어올 수 유사시에 있다.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그게 한국 그 예전에 일제감전 시대 때 딱 그 얘기였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내용이랑 그렇죠. 심상정 후보가 딱 그 상황을 가정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근데 저는 그냥 이게 윤석열 후보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진짜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말려들었다고 보여요. 네.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토론 내용 어떻게 일단 보셨어요? 우리나라랑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잖아요. 미국과 네. 우리나라가 동맹국이고 네, 미국과 그쵸. 일본이 동맹국이고 그쵸. 우리는 일본과 전략적인 관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맹국이라고 하면 전쟁이 났을 때 지원의 목적으로 국토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우리가 뭐 어디랑 났다, 중국이랑 전쟁이 났다, 북한이랑 났다, 그러면 어떤 긴 과정 없이도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미국과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일단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가정을 하는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일본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그런 그러니까요. 핑계로 침공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그 문재인 정부의 반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스탠드인 것 같기도 해요. 스탠스인 것 같기도. 네. 근데 이게 약간 국민 정서상 유사시에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 개입을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일반 국민 정서상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재명 후보의 우크라이나 발언도 있었죠. 네, 이게 오히려 더 논란이 크긴 했어요. 더 파장이 있었죠. 그렇죠. 네. 파장이 있었죠. 요건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전쟁은 정치인들이 결정하고 전장에서 죽는 건 젊은이다. 이런 난 여기는 얘기를 굉장히 공감을 여기까지는 했어요. 아주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이유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좀 책임이 있는 듯한 발언을 했죠. 네.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됐죠. 물론 러시아가 주권과 영토를 침범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러나 외교의 실패가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다라고 마무리를 했는데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드 얘기를 끌어들이고 싶었던 것 같아. 우리가 사드를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사드를 먼저 던졌잖아요. 네. 사드를 갖고 오겠다. 근데 이게 사드를 들여오면 당연히 중국과는 또 갈등이 생긴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빗대서 하던 얘기인데 물론 또 완전히 동일한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윤석열 후보도 6개월 초보 정치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난 또 이거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저도 이제 딱 들었을 때는 이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뭐 물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서 한 발언이긴 하지만 저는 이거 윤석열 후보 들으라고 한 얘기를 들려서 그렇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빗대서 이야기한 걸로 저는 받아들여서 그때 그 토론에서는 그래서 별 문제점을 느끼지 않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을 보니까 이거를 빗댄 것 자체만으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약간 보수 측에서는 지금 계속 그 이 발언들을 이용해서 그 이완용 프레임을 엄청 씌우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완용이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완용이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이재명의 스탠스가 딱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씌우려고 하는 것 같고. 오, 근데 권영세 본부장도 똑똑하다 진짜. 그렇죠. 권영세 본부장이 한 말이네요. 되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건 마치 이재명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하려고 함으로써 러시아를 자극해서 전쟁이 낫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친일파와 일본을 자극해서 일본이 우리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어쨌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토에 가입하려던 그쵸. 거 아니었겠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도 전쟁을 피하려던 건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화를 이끌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약간 문재인 대통령과 스탠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굳이 이렇게 튀는 발언을 자제하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 튀는 발언을 자제하는 게 굉장히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입장을 어느 정도 조금은 정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미국과도 잘 지내고 중국과도 잘 지내고 일본과도 잘 지내겠다. 네네, 이렇게 그쵸? 이야기를 하는데 취지는 좋은데 가능할까요 그게? 그러니까. 어.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약간 비슷한 굉장히 노선인 것 같은 결로 같고. 가는 게 그쵸. 맞죠. 그래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기존에 이제 보수 정당이 음. 가지던 스탠스고, 그래서 우리가 안보 정책을 가지고 이 두 후보 중에 표를 줘야 된다고 했을 때는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스탠스에 좀 더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앤디님 먼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면 네. 그냥 그거잖아. 나도요. 그냥 이거 둘 중에 선택하면 돼. 우리가 북한한테 평화를 계속 얘기하면서 달래서 갈 건가, 아니면 우리가 더 큰 힘을 보유해서 좀 더 강경한 어. 입장을 취하는. 힘으로 눌러서 평화를 가져가야 되는 이 그것도 얘기. 어렵다는 거죠. 합리적인 스탠스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어렵긴 해요. 이게 뭐 당연히 일단 평화가 더 좋죠. 전쟁을 어떤 형태로든 전쟁이 아니라 정말 단순한 총격전, 전투. 저는 가위바위보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네네. 굳이 아니 말로 할 수 있는 거를 왜 그렇게 힘으로 하냐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사실 저도 그렇지만 모두가 그 이런 이상적인 아이디어에 동의하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외교 정책이 실패를 하면 분명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고 군사력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쉽게 생각해 보죠.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강도를 설득을 하는 거야. 근데 네. 강도가 칼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칼을 내려놓으라고 막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그냥 칼을 내려놓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내가 총을 갖고 있을 때가 조금 더 확률이 높겠죠. 물론 이런 식의 논리면 제가 총을 갖고 강도가 또 칼을 갖다가 또 강도가 또 총을 꺼내고 저는 더 큰 총을 꺼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쪽만 딱 뭐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어쨌든 상대방보다는 조금 더 압도하는 군사력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군사적 우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강도가 들고 와서 칼을 들고 있어. 난 권총을 꺼내고 싶은데 네. 옆집에서 우리 집 권총 가지지 말래. 맞아. 왜냐면 그렇죠. 너가 권총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이웃집이랑 관계가 안 좋은 거지. 이웃집이 그쵸. 쏠 수도 있잖아. 그렇죠. 너 우리 집 겨냥할 수도 있잖아. 말씀하신 게 전시작전 고통제권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전자권은 조금 또 다른 이슈긴 한데 저는 사실 뭐 전자권에도 당연히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근데 또 그러면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우리가 가져올 준비가 됐나? 당연히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 군이 단독으로 작전을 했을 때 우리 일단 현재 우리가 전쟁 중인 국가는 북한이죠. 네. 그럼 우리가 북한을 완벽하게 압도할 수 있나? 그게 지금 보장이 안 된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를 한다든지 뭐 전시작전급 회수를 당연히 우리나라 갖고 와야지 주권 국가니까 이렇게만 요구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군사력이 세계에서 한 어느 정도 되죠? 위치가? 집계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뭐 6위에서 10위권으로 보고는 진짜?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높네. 이게 좀 웃기는 게 뭐냐? 군사력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거야. 단순히 비행기가 그렇지. 많다고 볼 수도 없고 탱크가 많냐, 그리고 군인 숫자가 많냐. 현대전에서는 이 사람의 숫자가 무의미해요. 그러네. 그렇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드러난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청년 장병들이 뭐 자원 입대를 하고 해외에서도 귀국해서 입대를 하는데 미사일 몇 개 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어떤 청년들의 꿈과 희망 이런 게 정말 러시아에서 좀 미사일 몇 발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일단 군사력 순위 6위에서 10위로 보기는 합니다만 그 순위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군사력을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걸 또 견제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자기들 해구산 아래에 둬야 되니까. 그쵸. 우리가 지켜줄 건데 너네 왜 그거를 너네 군사력을 키워? 이러고 만약에 한국이 군사력이 높아지면 자기들 밑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 말을 또 안 듣게 되고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요? 미국 차원에서는 사실 뭐 글쎄요. 그렇게까지 저는 그렇게까지는 볼까 싶기는 해요. 그 정도로 관심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인 경험이긴 합니다. 철저하게 네네. 개인적인 경험이고 양국의 정치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주한미군 친구들이 제가 좀 있어요. 네. 주한미군 친구들하고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밥 먹으면서 물어봤었던 게 너네는 어쨌든 북한을 이제 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너네 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냐 준전시 구역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북한 때문이기는 한데 표면적으로는 실제로는 자기네 목적은 중국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북한에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 친구들은.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딱 교두보 그렇죠.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필요한 거고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막기 위해서 한국에 진출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네, 그쵸. 진짜 복잡하게 다 얽혀 있어. 맞아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요? 그렇게 한숨을 불안해. 깊이 하시고. 그 아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총으로 칼을 제압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비슷한 비유를 든다면 반대쪽 진보 우리나라에서 진보가 지금 갖고 가는 방식은 믿음을 통해서 같이 칼을 내려놓게 하는 거잖아요. 설득해서. 근데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이 칼을 내려놓았다는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면 그렇죠. 칼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등 뒤에 숨길 것 같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칼을 정말 내가 내려놓기가 북한이 내려놓기 위해서는 나만이 칼을 내려놨다는 확실한 믿음을 줘야 되는데 맞아. 그러기에는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대북 정책이 계속 바뀌니까 맞아. 도저히 맞아요. 믿을 수가 없는 관계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정말 평화적인 스탠스로 우리가 갈 거면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게 마음대로 막 변동을 할 수 없도록 좀 명시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안이라든가 그래서 대통령 중임제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좀 최소한 8년은 가져갈 수 그래서 있게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이랑 5년마다 얘기를 해도 바뀌어. 바뀌면은 아무 소용 없으니까 우리랑 음.談判하고 싶지 않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근데 이번 4년 중임제 제안한 거는 한 번만 하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진짜요? 그걸 못 박았다고. 그래서 한 이재명 후보도 자기는 4년 중임제 돼도 한 번만 나가고 끝낼 거라고. 제가 알기는 이래요. 확실한 건 아닌데 네. 우리가 그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같이 하자. 맞아. 같이 하게 하자. 그래야 음. 그러니까 대통령을 사람들이 뽑아주잖아요. 그리고 같은 날 총선을 같이 하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확실히 힘을 몰아줘야. 그러면 중간에 심판할 수가 없죠. 맞아. 중간 근데 선거에 그러니까 지금은 중간 선거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총선인데 이걸 같이 가져가도록 하자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계속 나온대요.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헌을 우리가 4년 중임제로 했을 때 요번 대통령은 4년 단임으로 끝내야 돼. 이번 대통령이 4년 단임을 하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으로 가야 그래서 그게 타이밍이 대선과 맞는다는 총선을 거죠? 같은 해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알아요. 난 포기하겠다. 내가 이번에 4년 단임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가자라고 제시를 했던 적이 예전에 있는 걸로 한번 알고 있어요. 얘기했었던 예전에. 거. 근데 그거는 조금 또 더 뭔가 지금 깊숙하게 논의되지는 너무 미래 않는 것 얘기죠. 같아가지고 다음에 또 이런 이슈가 터지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만나면 대선 일주일 전이 예측을 해야 돼요. 아니야 심지어 결과를. 그때 대선 투표 끝났을 거예요. 그 사전 투표 끝난 다음에 그래요? 우리가 할 그러네. 거예요. 그럼 우리 중 누군가는 투표를 하고 만나. 나 아마 할 것 그러네요. 같아. 저도 그럴 것 당일날 같아요. 일할 것 아주 같아서. 흥미진진합니다. 당일날 일하시는 분 저 말고 또 계신가요? 저도 일합니다. 저도 이럽니다. 네 명이 다 일해?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힘들게 산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하면 안 돼요. 부정선거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그 얘기 사전 하시는 투표를 맞아요. 하면은 민주당이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다뤄볼 이야기가 많아서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이슈들 가져오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앤디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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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나오세요. 네, 우리 여기서 불러주십시오.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